하루에 한 줌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 떨어뜨릴 수가 있는 음식이지만 그러나 소화기를 망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견과류는 저녁엔 드시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는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걸 드시는 게 아닙니다. 이 간헐적 단식이 거꾸로 갔어요. 아침에 보니까 요새 현대인들이 이게 낮밤이 바뀐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간호사들은 이게 나이트 근무를 뛰시거나 이러는 분들은 뭐 스튜어디스나 그럴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간헐적 단식이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저녁은 뭐처럼? 거지처럼 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녁은 암 환자들은 필수로 과일, 몸에 흡수가 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그러면 저녁 때 17시간의 버퍼 시스템을 활용하려면은 저녁에 17시간을 해독을 시켜주면 기아 상태가 되면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오토파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토파지가 일어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해독식을 하는 거예요. 암 해독이 답이다 할 때 왜 해독이 답이냐? 3일 동안 음식을 제한해주면 어떻게 돼요? 오토파지가 일어나. 오토파지가 일어나면 암세포는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 그런데 모리스 게이츠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암의 기전에서 암이 오토파지가 일어나려면 세포가 이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고 세포 자살 명령을 받고 손상된 세포, 다시 말하면 암세포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더 이상 복제하면 안 되겠죠. 암세포를 계속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를 국화빵으로 계속 찍어내면 암이 계속 크고 계속 증식하고 전이되고 재발되겠죠. 그러면 암세포를 다시 복제하지 않고 정상세포는 어느 정도까지만 복제하죠. 암세포를 복제하지 않으려면 뇌가 명령을 받아야 되겠죠. 뇌가 명령을 받으려면 브레인 커맨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드디어 세포 자살, 손상된 세포는 죽어야 돼 라고 세포 자살 명령을 내릴 때 그걸 받으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오토파지가 일어나야 돼요. 오토파지가 일어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해독식을 하는 거예요. 333, 어떤 분들은 111, 어떤 분은 114. 왜 해독식을 하는지, 제가 만약 암에 걸린다면 무엇부터 하겠다? 오토파지가 일어나도록 해독식부터 하겠다. 뭐냐면 암세포를 가장 빨리 죽일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암이 재생되고 재발되고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제1차 항암, 제10차 항암, 제100차 항암 끝까지 뭘 하셔야 되냐면 자연치유의 항암은 뭐예요? 해독식이에요. 특별히 오토파지가 일어나려면 며칠을 하셔야 돼요? 3일째 오토파지가 가장 극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는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가셔야 되는 이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오토파지가 일어나지 않아서 배고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생도록 여러분들. 배고프기 전에 간식까지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소화기가 다 망쳐진 겁니다. 그런데 견과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종실류와 견과류, 아까 햄프, 아마, 치아 같은 씨앗 종류들이 몸에서 생명력을 재생시키기도 하고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맞춰주는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종실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 씨앗류가. 씨앗류를 다른 말로 종실류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호두, 이거 뭡니까 이거? 캐슈넛, 또 브라질넛, 얘는 뭐예요? 견과류죠.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필수 지방산이기도 하지만 저녁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은 뭐 해야 된다? 해독식을 해야지 오토파지가 일어나서 암 환자가 저녁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번 시간에 아시라는 거예요. 암 환자가 저녁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아셨죠, 목사님? 새끼 알뜰하게 챙겨 드시면 암은 자꾸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녁 먹으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에 잘 집중하세요. 오토파지가 일어나야 암세포가 스스로 암을 더 이상 찍어내지 않아요.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견과류는 저녁에 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오토파지가 일어나려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5시간, 6시간 걸리죠. 자, 특별 레푸드 비타이 메더신 비타이 푸드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오늘 이제 귀에 딱지 앉으시죠. 10번 정도 이걸 들으셨으니까. 히포크라테스의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려면 특별히 견과류는 항암작용에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동물성 지방은 심장을 막히게 하지만 이 견과류 이 지방은 굉장히 좋은 필수 지방인데 단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한 줌 견과. 그래서 아침에도 견과류 7개, 점심에도 7개.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드세요?
아침에 아마시에다가 이미 콩물 드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햄프 아마치아도 드세요. 충분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경과를 아침에만 내는 거예요. 예. 과유불급 아시죠? 예. 농도가 안 맞으면 다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 균형 깨져요. 그래서 이 아몬드나 호두는 콜레스테롤의 수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둘 다 고농도의 산화 방지 올레산과 단일 불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서 동맥을 손상된 동맥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몬드도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이 견과류를 드실 때 다 로스팅 되어 있는 걸 드시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견과류 조미되어 있는 거 드시거나 이 구워져 있는 거 드시면 안 먹는 것보다 못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견과류에는 무슨 물질이 있다? 효소 억제 물질 때문에 어떻게 드셔야 돼요? 생견과류를 드셔야 돼요? 로스팅된 견과류를 드셔야 돼요? 조리된 견과류를 드셔야 돼요? 생견과류를 드셔야 돼요? 예, 생견과류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예, 침수시키는 이유는 효소 억제 물질을 날리기 위해서. 예.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로푸드 할 때 견과류를 많이 쓰죠. 견과류 쿠키도 만들고 뭐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좋은데, 자, 6개의 연구 가운데 아몬드가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나 LDL 수치를 줄이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10% 감소시켜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아몬드 한 줌 약 28g 정도 됩니다. 그러면 28g 정도면 아몬드 한 7, 8개 정도 돼요. 자, 그리고 브라질넛이면 몇 개일까요? 브라질넛은 1개나 2개 정도면 됩니다. 호두는 브라질넛하고 호두는 크기가 비슷하죠. 1, 2개만 드셔도 돼요. 예, 근데 아침에도 7, 8개, 거기다 햄프 아마치아 이스트 플레이크, 거기다가 점심에도 또 브라질넛 7, 8개. 이러면 염증 수치가 더 생겨요. 균형을 잘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자꾸 황달기가 오는 게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 안 맞으면 황달기 옵니다. 간이 해독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하루에 아몬드 한 줌만 먹으면 되는데, 아몬드를 몇 분 동안 끓인 물에 넣어서 껍질을 벗겨서 드셔도 되고, 급하게 침수를 못 시켰다 그러면 생견과류, 생 아몬드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물 조금 끓인 물에다가 조금 담가뒀다가 껍질 벗겨서 드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건 저녁에 견과류를 4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침수해 놨다가 아침에 생견과류를 이렇게 씻어보면 구정물이 줄줄줄 나와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드셨던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조미된 건 더 좋아하셨지. 생견과류는 약간 조미가 안 됐으니까 신선한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걸로 넘밀크 하시면 되잖아. 왜 동물성 우유를 계속 드시면서 여러분의 염증 수치를 높이시냐고요. 그래서 넘밀크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자, 아몬드로 넘밀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몬드를 밤새 생 아몬드를 침수시켜 놨다가 아침에 깨끗하게 2, 3번 씻으면 구정물이 줄줄 나요. 효소 억제 물질들 다 날려요. 독소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유 만들려면, 예, 아몬드 견과류 몇 컵? 1컵 대 물 몇 컵? 2컵 넣고 소금 약간 넣고 고속 믹서, 바이타믹스 같은데 드르륵 갈면 뭐예요? 가장 맛있는 넘밀크인데, 캐슈넛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이거는 아몬드는 껍질이 나와요. 껍질. 자, 그럼 이 껍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게 이렇게 그 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껍질만 벗겨내서 껍질은 먹지 말고 우유만 먹으면 되고, 껍질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냉동실에 얼려놨다 여러분 쌈장 할 때 있죠. 예, 쌈장 같은 거 만드시, 두부 으깨가지고 야채 다져서 뭐 양배추 쌈장 같은 거 할 때 그런 데다 드시면 돼요. 그리고 쿠키 만들 때 쓰셔도 되고, 로푸드 쿠키.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우리 선생님, 국제 그린 푸드 이사님이신 우리 최 선생님하고 같이, 최선호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로푸드의 진수, 아주 비건 채식의 진수를 이번에 이제 뭐 양념 만드는 것부터 하나하나 좀 다 배워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 수준이 쑥쑥쑥쑥 올라갈 겁니다. 자, 견과류는 항산화, 비타민 E는 원래 그 노화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콜라겐이 비타민 E예요. 아시죠? 노화를 억제하고 주름살 없애시려면. 예. 그래서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특별히 심장 마비가 있는 분들은 동물성 지방 대신에 가장 좋은 필수 지방산인 요 아몬드나 호두나 브라질넛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상당히 좋고, 특별히요, 셀레늄이 어디에 가장 많습니까? 암 환자가 셀레늄을 종종 드셔야 하는 이유, 셀레늄은 P53 유전자, 잠자고 있던 P53 유전자를 깨워서 암세포하고 싸워주는 게 누구냐면 셀레늄 성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검사할 때 미네랄 검사하고 뭐 셀레늄 수치나 이런 거를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셀레늄은 그래서 셀레늄이 어디에 풍부하냐면 브라질넛이나 캐슈넛에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가끔 여러분들
넌밀크 같은 거 해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다음에요. 뇌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뭘까요? 호두. 자, 마지막입니다. 자, 호두는 보시면요. 엘라그산 성분이 이 종양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과류를 드실 때 가장 그 종양을 억제하기 위해서 드시는 성분이 뭐냐면 호두를 그래서 가끔씩 드셔야 되고, 이 두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 수험생들한테 호두 종종 먹여야 돼요. 호두 가만히 보면 뭐같이 생겼어요? 뇌같이 생겼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기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더운 지역에는 몸을 차게 하는 음식들이 많아요. 예, 몸을 차게 하는 바나나 같은 거, 몸을 차게 하는 음식들. 그리고 추운 지역에는 몸에 열을 내는 음식들. 예, 볶음국식 같은 거. 그리고 피가 모자라서 조혈작용을 해야 되는 건 빨간 색깔, 헤모글로빈 색깔. 신기하죠? 그리고 모발 같은 거 많이 날려면 까만 음식, 까만 깨. 예,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뇌 기능을 좋게 하려면 뇌하고 비슷하게 생긴 호두를 먹으면 돼요. 예, 그러면 이 뇌 기능이 상당히 좋아져요. 그래서 참 가장 좋은 오메가3 가운데 하나가 아마씨와 들깨와 호두입니다. 그래서 호두를 종종 활용하시는 건 상당히, 그래서 제가 호두 파이 만드는 것도 이제 또 다 배우실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견과류는 특별히요, 인슐린과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 환자들은 당뇨병의 원인은요, 설탕이 아니에요. 설탕은 세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당뇨병의 원인도 뭐가 원인이냐면 지방이에요. 지방 때문에, 그 기름기 때문에 세포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띵동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기름기가 덕지덕지 껴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포 속으로 인슐린이. 그래서 생기는 게 당뇨병인데, 자꾸 정작 원인이 되는 지방은 계속 드시면서 과일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당뇨 환자들이 적당한 이 필수 지방산을 드셔야 되는 이유가, 당 불내성, 그러니까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된 증상인 당 불내성을 억제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해서 당뇨병의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호두나 오메가3가 풍부한 이런 종실류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파킨슨병이 뭔지 아시죠? 뇌의 기저신경절이 괴사돼서 생긴 파킨슨병.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은 지금 도파민을 많이 처방받죠. 근데 파킨슨 환자들에게서 놀라운 결과를 보았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파킨슨 환자들의 식단을 조사해 보니까 견과류가 부족해요. 견과류가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면 뇌에 병변이 온다는 거, 여기서도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멘탈 사인이 하이 하시려면 뭐 드셔야 된다? 비타민 B군과 견과류에 많은 종실류와 견과류에 많은 비타민 B 컴플렉스하고 비타민 E군을 드시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멘탈을 하이하게 하셔서 바이탈을 또 하이하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오늘 10가지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10가지 음식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가 있네요. 맨 마지막에. 땅콩은 가급적이면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땅콩을 드시면 갑자기 뭐가 두드러기가 같이 돋아나는 분들 많죠. 그리고 특별히요, 여러분들이 드시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피넛버터예요. 여러분들이 샤브샤브 집에 가면 맞아 찔마장 뭡니까, 참깨로 만든 장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참깨로 만든 건 괜찮은데 피넛버터는 드시면 안 돼요. 피넛버터 땅콩으로. 자, 보시면 땅콩은요, 이게 산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거나 소화기 계통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궤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땅콩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은 땅콩 완전히 제한해야 돼요. 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이 나중에 뭐를 유발한다? 암을 유발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글루텐 프리도 중요하지만 글루텐에 민감하신 것도 사실은 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예방 인자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과류 버터, 특별히 피넛버터는 소화기 계통에 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이 땅콩을 매일 한 줌씩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주의하세요. 절대적으로. 특별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크론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자. 그래서 피넛버터가 미국에 그때 한때 대대적으로 신문에 났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보셨잖아요, 다큐. 거기에서 한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우유에 알레르기 때문에 아주 안타깝게 부모 곁을 떠난 사례를 봤는데, 피넛버터를 먹고 학교에 급식할 때 아동들이
집단으로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동안 이거 피넛버터 사용을 제한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암 환자분들, 만성질환 환자분들, 소화기 계통에 염증이 있거나 궤양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피넛버터는 완전히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 발효되고 산화돼요. 그래서 신선한 견과류를 여러분들이 드시는 게 좋다는 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견과류에 대해서까지 다 공부해 보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요거는 제 밀키트 1, 2, 3번이에요. 그래서 녹즙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제 밀키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소절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실 때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정로로 가시기에도 바빠요. 지금은. 그래서 시행착오를 좀 덜 거치시려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혜인 수녀님의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의 길 위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지. 지금 암이 지금 심각하게 재발되고 전이되고 있는데 가셔가지고 뭐 저희 쇼핑몰 차려야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별이 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임만 길어질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삶에 평화가 없을 때 가치관이 흔들리고 교묘한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기가 힘들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될 때 글을 써야 하는데 막막하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작업을 하다가 미디어 작업이 안 되거나 우리 청년들이 뭘 하다가 막히거나 또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기 전에 제가 그래서 반드시 지혜를 부릅니다.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막하실 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부르는 기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할 때 남에게 감히 충고를 할 입장이어서 용기가 필요할 때 어떤 일로 흥분해서 뚜껑이 마구마구 열릴 때 그때 어떠셔야 될까요? 뚜껑이 마구 열릴 때 화부터 내셔야 될까요? 그때 친한 벗을 부르듯이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번 이 부분을 의미심장하게 좀 씹어보았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과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지닌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재치가 있지만 요란하지 않은 사람, 저처럼 얌전한 사람. 솔직하지만 교묘하게 꾸며서 말하지 않는 사람. 솔직한 사람 너무 좋죠. 예. 농담을 오래 해도 질리지 않고 남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 사람. 들은 말을 경솔하게 퍼뜨리지 않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늘마을에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 뭐 장기적으로 여기서 살고 싶다고 계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럴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피스메이커 대신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남에게 들은 말을 남의 비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제가 그랬대. 제 딸은 노란 머리를 물들였대. 찢어진 청바지 입는데 그 주인이 내 딸일 수도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그죠? 그러면 정말 이게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예. 그 상처받은 사람이 저거든요. 자, 존재 자체로 평화를 전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과시하거나 교만하게 굴지 않고 감사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저도 정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기에 자신의 유익이나 이기심은 슬쩍 주머니 안으로 감출 줄 아는 사람. 야, 다 끄떡끄떡 하시고 있네요. 지혜의 빛깔은 서늘한 가을 하늘 비추고 지혜의 소리는 목관악기를 닮았을 것 같지 않나요?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네요. 이번에 어떻게 목사님이 세 분이 계셔가지고요. 네 분이시네. 그래가지고 정말 이번 분위기가 정말 지혜로운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